네. 어, 앞서 이제 발표해주신 우리 최정민 교수님 포함해서 다들 제목을 어찌나 다 재밌게 지으셨는지, 그 학회에서 이 웹이나 포스터를 보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저만 이렇게 제목이 너무 딱딱해서 내용이 너무 재미없는 게 아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뭔가 약간 대외적으로 조금 무겁게 나아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뭐 이런 제목도 괜찮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위안을 해봤습니다. 어, 이 크레딧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흔히 쓰고 있는데 딱히 이거를 한국말로 어떤 완벽한 그 용어를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아서 일단 영문으로 사전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신용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앞에서 쭉 나오고 한 여섯 번째 정도 정의에서부터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크레딧에 맞는 그 의미가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성이라든지 조금 더 명예에 관련된 그런 얘기, 인정받는 것, 이런 얘기가 결국은 이제 이 마지막 7번, 저희가 이제 마지막 영화를 보면은 뒤에 올라가는 그 엔딩 크레딧처럼 어떤 프로젝트에 어, 이제 소속이 돼서 일을 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공헌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리고 그들을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그것이 이 크레딧의 이제 본질적인 의미인데 여기에는 결국 각 개인의 어떤 명예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몇 가지 저도 이제 사례를 통해서 좀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크레딧에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 분야에서 많이 선배님들께서 얘기를 하셨고 또 좀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보고자 노력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런 문제를 좀 크게 느꼈던 것이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연구진으로 참여를 했었던 한 프로젝트에서 일어났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 당시 그 프로젝트에 기여를 했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꼭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보이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한 프로젝트의 그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는데 저희가 이렇게 실기까지 발주처와 한 다섯 번 정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발주처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거는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일인데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실어야 되냐, 여기에. 저희는 되게 충격을 받았죠. 사실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실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그 어떤 창작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 프로젝트에 우리가 그만큼 우리 이름을 걸 만큼 자신이 있고 또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참여한 사람이 책임을 지겠다는데 그것을 굳이 이름을 올리지 말라. 이거는 돈에 의해서 서로 계약이 됐고 발주처는 한마디로 너네 것을 우리가 이미 돈 다 지불하고 샀는데 왜 너네 이름을 이렇게 실어줘야 되냐.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무래도 뭐 연구 과제에서는 그 연구진들의 어떤 각각의 어떤 전문성들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래도 많이 통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우리 설계 프로젝트처럼 그렇게 뭐 용역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클라이언트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저희 분야에서는 어, 그래도 제일 이렇게 좀 뭐랄까 수준이 있는 그런 분들이었기에 저희는 사실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후퇴가 되었나? 크레딧 문제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주로 이제 공원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어떻게 찾아가고 공원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들만 나와 있지, 이 공원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설계를 했고 뭐 이 공원의 역사가 어떠하고 그런 얘기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공원이라는 홈페이지는 사실 많은 공원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큰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달라질까 해서
대표적인 공원인 서울숲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에서도 공원 설계가에 대한 얘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지금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만 나와 있었어요. 이에 반해 우리가 다 아는 이 센트럴파크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컨설번시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들어가면 이 방문이라는 위에 visit이라는 이제 큰 탭 아래에 센트럴파크 히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857년에 이 공원이 누구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는지 얘기가 되어 있고요. 약간 불필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앤드류 잭슨 다우닝까지도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을 만든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워낙 유명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비교적 근래에 지어진 이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도 Visiting the Park라는 탭 아래에 히스토리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공원 조성의 히스토리가 쭉 나오면서 2004년 이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이 조경가인 마이클 반 발켄버그 어소시에이트를 고용을 해서 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를 했었던 가버널스 아일랜드도 이렇게 디자인 팀이 누구고 또 컨스트럭션은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회사 이름을 다 명시를 하고 있어요. 전체 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가 조금 더 저희 이제 이 조경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본다면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 조경계와 바로 인접 분야인 이 건축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크레딧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에 마포 석유 비축기지 그 공모전이 있었고요. 앞에서 공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크레딧 부분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때 참가자 자격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를 해야 하고 국내 건축사가 대표일 경우에 이제 공동 응모가 가능한 거죠. 해외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런데 공동 응모 시 두 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신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이 공모전에 참여를 하셨을 텐데 사실 이게 그런 그 오일 탱크라는 시설물들이 있지만 전체 면적이나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봤을 때 조경가가 아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경가로서 공식적인 크레딧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뭐 잡지나 이런 데 이제 개별적으로 실릴 때 이름이 이제 명시되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 건축가의 어떻게 보면 자비에 의존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이렇게 두 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전문성을 다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게 아무리 나중에 뭐 당선이 되던 아니면 뭐 3, 4등을 하더라도 가작이 되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갈 때 이거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제 관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응모할 때 받은 그 대표사로만 이름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더 많은 일을 했어도 공식적으로 관에서 누군가가 수상을 했다 이게 나갈 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이제 최근에 했었던 그 춘천 캠프페이지 공모 사례가 그래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에는 이렇게 필수 분야를 이렇게 명시를 하셨지만 또 이 분야 외에도 또 선택 분야로 해서 이 프로젝트 관련 분야를 이 팀에서 마음대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기에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뭐 선택 분야에 넣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이름이 들어간다면 관에서 이후 이 공모에서 수상을 하건 이제 순위권에 들었을 때 이걸 언론에 배포를 할 때 충분히 같이 참여한 사람 모두가 그 회사나 이름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경과 건축 간의 그 알력 다툼은 사실 뭐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는데요. 필드 오퍼레이션스의 홈페이지입니다. 하이라인을 설명을 하면서 처음부터 명시를 하고 있어요. As the project lead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많이 시달렸을까, 얼마나 많이 시달렸으면 프로젝트 리드로서라는 말을 이 프로젝트 설명 글 처음에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밑에 하이라인 디자인은 필드 오퍼레이션 하고도 역시 괄호 열고 프로젝트 리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딜러스코 비디오랑 피엣 우돌프가 협력을 해서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딜러 스쿨 비디오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걸 봤을 때 사실 딜러 스쿨 비디오가 프로젝트 리드 같습니다. 왼편에 이제 본인들의 그 크레딧을 잔뜩 적어놨고요. 물론 자기 회사에서 이 일에 담당한 사람들을 이제 적는 딜러 스쿨 비디오 홈페이지니까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른편으로 가면은 여기에 제임스 코너 필드 오퍼레이션스가 프로젝트 리드라는 리드를 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와 얼반 디자인을 담당했다 이런 정도로만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ASLA의 상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참여한 모든 사람을 기록을 하게 합니다. ASLA 어워드에서는. 그래서 이 필드 오퍼레이션스 팀에서 제출했던 전체적인 어떤 프로젝트 팀의 크레딧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디자인 팀과 또 그러니까 디자인에 집중적으로 참여해서 디자인을 이끌어 나간 그 메인 팀과 이 디자인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 그 컨설턴트 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모든 사람을 기록해 준 이 방식 자체가 저희가 조금 고민해보고 지향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은 이건 어쩌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대외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크레딧이라는 것이 저희가 얼마만큼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인식을 가지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이라인에 관련해서 그 테드, 저희가 흔히 아는 이 대중 어떤 소통 채널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그 로버트 해먼드라고 프렌즈 오브 하이라인을 설립한 사람, 그리고 오른편은 아만다 버든이라고 이제 그 도시계획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직 공무원이죠, 이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 딜러, 아까 제임스 코너 오피스에서 그렇게나 견제를 하려고 했던 그 건축 회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엘리자베스 딜러는 사실 하이라인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러시아의 그 자라야데 파크가 이제 오픈을 하면서 그 공공 공간을 우리 건축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여기서 이제 조금 슬픈 거죠. 정작 이게 되게 프로젝트 리드로서 열심히 이끌었던 그 제임스 코너, 사실 제임스 코너라고 하면 저희 분야에서는 그래도 되게 이름 있는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핵심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게 어떤 저희 분야를 보는, 우리 분야를 보는 사회적인 그 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박승진 소장님도 계신데요. 사실 저 어제도 뵀는데 여기에 그 패널로 참여하시는 것도 모르고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브릭웰 아주 유명한 프로젝트고 온라인 상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네이버 그 여러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블로그에서 이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이분들도 어찌어찌 찾아서 건축가들은 또 다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SOA가 이거는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이제 오른쪽은 아예 이제 위에 제목에 브릭웰 괄호 열고 이제 SOA 해서 건축가 이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디자인에서 브릭웰을 검색을 하면 우리 박승진 소장님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회사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대중에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전문지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조경이라든지 뭐 라펜트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 디자인.
물론 아주 고무적인 일인 거죠. 아마 과거 같으면 이런 네이버 디자인에서도 건축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가가 이 정원까지 다 설계를 한 것처럼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여전히 이제 대중적인 인식에서는 그래도 조금 저희가 낮은 평판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선배 세대에서 유명하신 분들, 또 조금 더 대중 소통이 가능하신 분들, 또는 저희 세대에서도 뭐 다양한 어떤 대중 콘텐츠가 계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중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매체를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또 그런 매체들에서도 찾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선순환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게 아주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요. 건축에서는 이런 뭐 유현진 교수라든지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유현진 교수 가보니까 방송이 8번 해서 이렇게 주요 방송들이 잘 올라와 있더라고요. 결국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콘텐츠로 승부를 봐야 하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고, 그렇기에 저희 분야의 어떤 인식을 높이는 방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소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저작권은 사실 조금 더 법적인 얘기여서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접하면서 건축 분야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이 생각을 해왔구나.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이제 자세로 좀 공부하는 자세로 한번 봐봤습니다.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적인 권한이고요. 뒤에서 다시 좀 보여드리면 예전에 이제 저희가 지적재산권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이름이 통일이 되었고 여기 안에는 결국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저작 인격권이랑 저작 재산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저작권 보호가요, 찾아보니까 1908년에 이미 도입이 됐고요.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역사가 상당히 깊은데 부병대에서는 이 저작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좀 넘어가고요. 이 저작권법을 보면 5번에 건축물, 건축을 위한 무형 및 설계도서, 그 밖에 건축 저작물이라고 이제 건축 분야도 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끔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어떤 미적인 가치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아우리의 그 서수정 그리고 유재원 박사님께서 알기 쉬운 건축 설계 저작권이라는 보고서를 2017년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그 내용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텐데 크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 즉 저자에 관련된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작 재산권인데 이것은 경제적인,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가 결국은 이 저작자를 보호하고 이 저작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경제적인 수입들을 좀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건축은 이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건축법, 그리고 건축산업기본법 등에 의해서 이 저작권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런 분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관련 소송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어, 어, 당, 설계 공모에서 낙선을 했는데 당선자 이름으로 막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보시면 뭐 현상 설계 제출작의 그 저작권 귀속 문제 이건 아까 그 계약에서도 아마 조금 얘기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상 설계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해서 물론 우리가 돈을 받고 했지만 결국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는 건데 그 발주처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런 문구들이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소송 가면 이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저는 ASLA 말고 이 건축에 관련돼서 이제 좀 보다가 AIA 이제 그 역시 ASLA 스탠다드 컨트랙트와 마찬가지로 AI도 있었고 이걸 살펴봤을 때 역시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다. 클라이언트는 오히려 이거를 쓰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죠. 어,
이렇게 건축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건물을 복제를 해서 쓰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사실 이건 건축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에 정원이니까 조금 규모가 작긴 하지만 정원 박람회 출품작도 전 이거 보자마자 이거 표절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2006년에 이미 해외에 있는 이 것과 똑같은 형태의 모양을 이렇게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분야에서도 분명히 이런 저작권의 문제가 이제 종종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큰 대상지를 다루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뭐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것과 비슷하게 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조금 브로드하지만 저의 제안을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는 조경계 내부에서 이 의식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저작 그 크레딧에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명기를 해줘야 하는지 어떤 그런 공통된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인접 분야, 뭐 주로 건축이 많이 되겠죠. 협력할 때 공식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창작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소송을 막 늘리고 이걸로 돈을 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정말 창작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 크레딧과도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저작권에 관련된 제도를 좀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대중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확장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분야를 좀 더 인식시키고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